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오랜 시간 못 보다가 드디어 저번 주에 만났었는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첫 번째 월요일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것이고요. 금요일에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핵심 정리해서 집필고사에서 어떤 점을 더 강조해서 출제할지도 정리해주는 수업을 직접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교과서, 역사 1 교과서 하나와 선생님이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PPT 자료를 직접 첨부해서 같이 교과서와 PPT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열심히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오늘 수업 첫 번째는 1단원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입니다. 오늘 이 1단원에 대해서 핵심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라는 과목, 이 역사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인이 살았던 삶과 직접 걸었던 이 발자취를 다루는 학문이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자,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난주에 만나서 직접 대면 수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만났죠. 자, 이것마저도 지금 무엇이 됐죠? 현재도 미래도 아닌? 맞아요. 과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수업을 했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과거를 탐구하여 기록한 것,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봤다, 이렇게 봤다에 대한 예시를 들게요. 예시를 했을 때 교감 선생님은 애들이 졸린가? 왜 이렇게 졸고 있지?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A라는 선생님은 애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선생님은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하지만 각자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봤든 A라는 선생님이 봤든 그 관점에 따라 우리에 대한 수업, 선생님과 여러분이 하는 수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면 이 역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록했냐에 따라서 역사는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역사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인들이 어떤 기록을 남겼기에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 뭐라고 하나요? 네, 사료라고 합니다. 이 사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 사료랑 똑같네요. 근데 바로 이것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직접 써서 남긴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죠. 문자가 있었으니까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겠죠. 두 번째 종류로는 생활하면서 남긴 도구. 과거인들이 생활하면서 썼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바로 유물입니다. 유물. 우리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보고 있더라도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좀 답답해도 질문에는 대답을 잘 해달라고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열심히 대답하고 있을 거라 선생님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유물이었어요. 그러면 과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유적이라고 합니다. 유적. 네.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면 우리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궁궐이 있어요. 이런 데도 유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우리 지금 이 용인시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묘, 이런 곳이 다 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로 과제를 내줬던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직접 여러분 PPT 자료 가지고 있는 PPT 자료 선생님이 여기 띄워놓은 걸로 통해서 같이 한번 과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록입니다. 기록은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쓴 책일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 보면 책을 골라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여기 한문으로 정말 뒤죽박죽 써있는데 여기 있는 승정원 일기, 삼국사기, 그리고 제왕운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승정원 일기라든지 제왕운기, 삼국사기는 선생님과 차차 같이 배워보면서 나중에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적입니다. 유적입니다. 유적은 과거인이 살았던 무엇이라고 했죠? 다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흔적입니다. 흔적. 흔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물과 유적 보면 이 유적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유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적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 보기에 있는 거에는 유적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맞아요. 경복궁. 다 가봤나요? 우리 서울 종로에 있죠?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조선시대의 왕이 살았던 그런 궁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는 일단 경복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운영궁도 있고 정족산성이라고 보이는 장소가 보이네요. 바로 이 운영궁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조선 근대 시기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고종의 아버지가 살았던 궁궐이기도 하고요. 이 정족산성은 지금의 우리 강화도에 있는 산성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3학년 때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적까지 세 가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이동이 가능하고 이건 누가 봐도 과거인이 생활하면서 썼겠다, 도구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반달돌 칼과 양구일구 그리고 호패 이 세 가지 나머지를 다 이 유물로 넣어주면 여러분들 이 과제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 체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었죠? 선생님이 보여줬죠 직접? 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과제 가지고 있다면 안 푼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역사라는 과목은 역사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고 역사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 그 사료의 종류는 세 가지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 뭐 있다고요? 맞아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네, 사료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알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과거인의 삶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어려운데 왜 배워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쵸?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고 선생님이 더 강조를 해놓은 표시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역사를 배우면 문제 해결력과 역사적 통찰력이 함양된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대요? 네,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역사라는 이 과거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인들의 이러한 기록,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와 비슷하게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서 이 역사, 과거를 통해서 이 현재까지 끌고 오면서 역사적 통찰력이라는 그런 큰 힘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문제 해결력과 역사적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파악한다. 네, 맞아요. 역사는 분명히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될 원인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파악하면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고력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분석을 하고 파악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이 상황에서는 이랬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과거인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가 이러한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역사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큰 지구에서 우리나라만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역사를 배움으로써 우리 역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러한 문화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국제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세계 시민, 전 지구적 시민, 전 지구 시민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항상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린 다른 나라와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서로 필요하면 도움을 주면서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이래도 서로 막 일손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면서 우리 다 같이 세계 시민으로서 바람직하게 국제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분쟁과 전쟁, 불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역사를 더 열심히 배워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21세기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과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까지 배웠는데요. 바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인 역사란 무엇이며 왜 배울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다들 잘 되고 있나요? 선생님한테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이나 아니면 직접 연락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교과서 14페이지 인류의 출현부터 17페이지 신석기 시대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았죠? 선생님이 더 지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직접 보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류의 출현 14페이지는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구나 그냥 이렇게 알면 되시겠고요. 우리는 바로 몇 페이지죠? 15페이지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우리는 지금 선사시대에 배울 건데요. 우리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바로 문자의 발명입니다. 문자를 발명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을 잘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바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차이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기록한 것이 있으면 그게 역사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없다, 그럼 선사시대입니다. 바로 우리가 배울 두 석기 시대에도 문자가 발명되지 않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들이 직접 유물 유적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두 석기 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PPT 자료나 그리고 교과서 여기에 다 석기 시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 이 왼쪽에 있는 구석기 시대 이 그림의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토끼를 이제 잡으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나무와 동물 앞에 서 있어요. 자, 이 모든 그림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일단 당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그리고 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이렇게 찰 수 있는 돌, 바위들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원시인이라면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멸종되지 않은 많은 맹수들, 특히 호랑이, 사자, 표범, 정말 많은 맹수들이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짐승들, 이 맹수들로부터 이 원시인들은 원시인이 더 위였을까요? 맹수가 더 위였을까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원시인들이 제대로 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맹수가 더 힘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석기인들은 무리를 지어 다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언제든지 맹수한테 당해서 나는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리 지어 다니면서 여기 나무에 있는 사과도 따먹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울 채집이라고 하고요. 같이 모여서 동물 이런 데 모여서 다 같이 붙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굴에도 맹수들이 살아요. 그쵸? 곰도 살고 호랑이도 사는데 얘네한테 잡아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 같이 동굴에서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우리 개똥이가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개똥이랑 같이 잤는데 왜 개똥이 어디 갔지? 개똥이는 맹수가 잡아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구석기인들은 매우 약했습니다. 아직 지능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가 이 구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일단 도구, 얘네들이 생활하려면 뭔가 잡고, 그쵸? 사냥으로부터 이제 맹수들로부터 사냥해서 잡고, 그리고 뭘 만들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구로서 뗀석기를 씁니다. 뗀석기는 여러분 아까 우리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차면서 있었던 돌, 이 돌을 이렇게 깨트리니까 이 돌이 이랬던 돌이 약간 뾰족해진 거예요. 깨져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드디어 동물을 잡아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약간 과일인데 잘 안 따지는 것도 이걸로 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돌을 때려서 깨트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뗀석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풀잎이나 동물의 가죽을 입어서 이게 맨몸으로 살 수 없잖아요. 알몸으로 살 수 없어요. 그쵸? 옷이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옷을 지어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물 잡았는데 그냥 생으로 먹다 보니까 이건 또 세균이 몸에 침투해서 꼴까닥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을 이용해서 조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불을 이용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종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기네요. 네, 자, 불을 이용했습니다. 예, 우리 추울 때도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불을 이용했고요. 또 이제 뗀석기를 사용해서 이 토끼, 가지고 있는 토끼를 사냥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막 나무, 사과, 복숭아 이런 거 한번 따먹어서 먹어볼까? 그게 음식이네? 바로 이 채집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는 곳은, 살았던 곳은 어디냐? 바로 동굴, 산 중턱에 있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좀 그늘진 데서 자는 거죠. 이런 데서 자기도 했고요. 이 구석기들은 나뭇가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막집을 지어서 자기도 했다고 하는데, 주로 그래도 동굴에서 살았다는 게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먹을 거가 떨어져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새로운 동굴 찾아 이동해야 돼요. 항상 거기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용인시 어디 지구 무슨 동 산다, 뭐 내가 지금 난공리 산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주소가 없어요. 이들은 매일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생활했던 구석기인들입니다. 바로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70만 년 전이 아니라 약 1만 년 전, 약 1만 년 전에 이제 기후 따뜻해지고,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 구석기인들이 조금 머리가 비상해졌어요. 두뇌가 조금 더 뇌가 조금 더 커져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구 언제까지 깨트려서 쓸래? 이 도구 잘만 갈아보면 뾰족하게 된다? 그래서 간석기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돌괭이, 돌보습, 갈판에 이렇게 갈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집을 지어요. 진짜 집을 지어요. 이제 강가나 해안가, 물이에요. 바로 물을 언제나 기를 수 있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을 기를 수 있는 강가나 해안가 쪽에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인들과 다른 것, 구석기 시대인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네, 이동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만 살아요. 그럼 무슨 생활을 했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착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만들어서 집에 사는 것보다 바로 여기 보면 드디어 농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별표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농사의 시작.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수수나 조 이런 걸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은 아니고 벼농사는 아니고 이제 잡곡인 조나 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지만 드디어 정착한 곳에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 농사의 시작과 집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우리 신석기인들은 한 곳에 모여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조랑 수수가 재배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예리해진 이런 돌로, 간석기로 사냥도 했어요. 근데 먹다 보면 남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남나요, 여러분은? 선생님은 덩치는 이래도 먹다 보면 남아요. 이 남는 것을 저장할 곳이 필요했죠. 바로 이 저장할 토기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18쪽에 보면 여기 빗살무늬 토기라고 있는데요. 잘 보이나요? 네, 빗살무늬 토기 여기 있죠. 네, 토기인데 밑이 움푹 뾰족해요. 그래서 어떤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빗살무늬가 붙여있어요. 이게 빗살무늬를.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기까지 사용했던 게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과제를 내줬어요. 두 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구석기, 신석기. 한번 지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 대표적으로 주먹도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먹 모양으로 생긴, 자, 우리 보면 19페이지 보기에 이 그림으로 주먹도끼가 있어요. 그쵸? 주먹도끼가 있고요. 자, 사는 데는 어디냐? 동굴 또는 맛집. 그 중에서도 어디 살았다? 동굴 살았다. 그래서 어떤 생활? 이동 생활.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했어야 된다. 이동 생활이었고요. 식량은 주로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고기도 잡았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으면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동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잡을 동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 바로 우리 예술품이 이제 예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바로 우리 교과서 19페이지를 보면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는 뗀석기와 달리 어떤 도구를 썼다고 했죠? 조금 더 지능을 썼다고 했어요. 깨트리는 게 아니야. 갈았어요. 갈았다고. 그래서 간석기, 이제 돌괭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돌괭이 같은 농기구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거주는 어디에서 했냐? 움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시작했다? 정착 생활을 했다. 근데 이 정착 생활을 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해요. 바로 식량으로서 고기잡이, 채집, 사냥 할 수 있지만 이제 드디어 뭘 했다? 여기 별표를 치세요. 농경, 농사의 시작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자 요인이에요. 그렇게 우리 농경을 조금 더 중심으로 바라보자. 얘네도 예술을 했어요. 이제 조개 껍데기를 통해서 가면 만들어가지고 그거 쓰고 다니면서 뭐 동물도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농사도 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그런 많은 예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빠르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두 석기 시대를 비교하면서 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까지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생입니다. 이게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 한국사도 벌써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쵸?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게 바로 이 문명이거든요. 이 문명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총 4개의 문명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눌러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맨 옆으로 여기 왼쪽부터 바로 이쪽 나일강, 테베가 있는 나일강 쪽에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네, 이집트 문명. 두 번째로는 이 바빌론 우르, 우리가 배울 건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쪽 이 강, 두 큰 강 쪽에서 형성된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우리가 조금 친근한 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쪽은 바로 지금의 인도가 있는 인더스 문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건너오면 이제 우리 이웃 나라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나라는 여기 있거든요. 이쪽 안 보이나? 우리나라는 이쪽 어디 있거든요. 자, 여기에 바로 지금 황허강이라고 써있는 강이 있는데 이 강 주위로서 황허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중국, 중국이겠죠. 자, 이 문명이 발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별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페이지는 20페이지부터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우리가 빠르게 한번 선생님과 해서 이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문명의 발생 배경입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다. 자, 농사를 언제 시작했죠? 네,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 드디어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 농사를 계속 짓고 짓다 보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점점 늘어나서 농업 생산력이 매우 커졌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해서 일단 식량이 풍부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활발한 정복 활동. 이제는 먹을 것이 저장돼 있고 이 먹을 것 자체가, 이 곡식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뺏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중요한 뭐랄까요, 중요한 식량이 된 것이겠죠. 뭐 이런 것을 떼어서 오든 뭐 하든 어쨌든 활발한 정복 활동. 이제 A 부족, B 부족이 있으면 A 부족이 B 부족을 가서 B 부족한테 가서 막 공격하고, 그리고 땅도 뺏어오고, 아니면 B 부족이 A 부족 가가지고 뭐 곡식도 빼앗고 땅도 뺏어오고, 이런 활발한 정복 활동이 시작되면서 각자 자신들의 정복 그 영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점 넓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싸우면서도 또 교류는 해요. 교류. 모든 땅이 똑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은 이런 것도 자라나고, 어느 땅은 이런 것도 자라나고, 이제 그 각자 재배되는 게 다른 땅이나 이 부족들과 교류를 해요. 우리는 수수 줄게. 너 뭐 줄래? 우리 조 줄게. 해서 A 부족, B 부족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가진 것들을 교환하면서 같이 교류하고 살아가는 그런 활발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강 주위를 끼고 막 건물도 짓고 하면서, 물론 지금 같은 건물은 아니겠죠. 집도 많고 건물도 짓고 하면서 도시 국가가 형성됩니다. 지금의 우리 도시 살고 있는 도시와 같이 국가가 조그맣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아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문자입니다. 이 문자의 발명에서 과거를 기록했느냐, 과거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큰 것처럼 바로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이 5가지의 요인, 5가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허까지 해서 총 4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한 문명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배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은 이미 못 지킬 것 같아요. 20분, 30분 내에 끝나지 못할 것 같고요.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문명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문명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이 있는데요. 일단 이집트는 어떤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는 말 그대로 인더스강. 중국도 황허강, 양쯔강. 이렇게 해서 다 큰 강을 끼고 그 문명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들 우리가 지도 문제로도 혹시 풀 수 있으니까 그 강의 위치가 어딘지, 그 문명의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발명이 우리 문명 형성의 배경이 되었잖아요. 이 문명들 각 네 가지 문명은 문자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집트는 그림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쐐기 문자라는 게 있고요. 인더스는 그림이 있는 문자. 이것도 그림 문자 같은데, 그렇죠? 그림이 있는 문자라고 하고요. 중국은 각골문. 자, 사진 하나 볼게요. 바로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이 사자의 설하는 이집트 사후 세계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안내해준 중요한 유적이에요. 이런 것을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 문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네, 사자의 서입니다. 자, 이집트 관련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이집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이집트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이집트의 그림 문자로 만들어진 무엇이라고요? 사자의 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점토판, 흙 점토에다가 뭔가 이렇게 자국 내가지고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세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든 세기 문자입니다. 그 인더스 거는 선생님 못 찾았어요. 근데 바로 이 중국의 황허 문명에서 만든 탑골문 있습니다. 이건 자세히 보면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그을려가지고 갈라지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기원, 한문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거 있죠? 네, 그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문명의 발생 배경 중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문자 발명이 있다고요. 각각 문명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이집트는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나일강이 엄청 크게 흘렀어요, 이집트는. 근데 이 나일강이 비만 오면 그리고 시기만 되면 범람한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인접해 있던 국가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매우 폐쇄적이어서 얘네들은 전쟁이 별로 없었던 국가가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태양력을 썼다는 거,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태양력, 양력이에요. 네, 날짜를 태양력으로 아실 수 있고요. 십진법, 우리 나중에 수학에서 배울 십진법을 썼다는 것. 그리고 뭔가 건축을 많이 했어요. 측량하고, 왜냐면 이게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로 사람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죠. 하여튼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피해를 줄려면 조금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측량술, 언제 또 홍수가 일어날 거다, 어떤 시기만 되면 그럴 것이다, 우리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측량술이나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데 폐쇄적이지 않고 매우 개방적이에요. 매우 개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들을 많이 막 때려 부쉈어요. 그래서 개방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잘하자, 우리 살아있을 때 현세에 잘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달리 해음력을 사용했고요. 날짜라고 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천문학, 점성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날씨를 알 수 있듯이 별을 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점쳐본다, 이러한 많은 학문들이 이때 발전했습니다. 인더스는 브라만교와 카스트제만 아시면 됩니다. 브라만교는 지금 이제 지금의 힌두교와는 다른 종교이긴 한데, 이 브라만교와 또 카스트제, 지금도 존재하는 바로 인도의 그 독특한 신분제도 있죠. 네,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성립됐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신분제도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에는 바로 상나라와 주나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상나라는 이 주나라보다 먼저 있던 나라예요. 태음력으로 날짜를 제작했고요. 순장은 우리가 뒤에 철기 시대에서 배우겠지만 국가의 지배자, 제일 위의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묻을 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신하, 그리고 부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같이 묻어서 내세에도 네가 좀 이렇게 떠받든 받아라 했던 게 바로 이 순장입니다. 지금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상나라 망하고 주나라, 천명,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맞게 살아야 된다. 천명사상이고요. 우리는 덕을 가지고 살아야, 덕을 통해서 이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덕치주의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봉건제, 바로 왕이 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있으면 그 왕의 친지, 아들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중국은
넓잖아요. 너희들이 좀 여기저기 가서 통치해라. 왕 대신 통치해서 조금 왕을 좀 더 드높이고 이렇게 살아라 했던 게 봉건제입니다. 자,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농경이 발달됐다는 것이고요. 왜? 특히 이 농사 지을 때는 물과 햇빛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강 유역에 위치해 있고 따뜻한 기후였다는 거. 춥지 않으니까 농작물이 잘 재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 발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신석기처럼 돌이 아니야. 이제 진짜 금속을 주조해내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식량도 쌓이고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누가 더 힘이 세냐, 가진 것이 많은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국가가 발달했고, 그리고 문자가 사용됐다는 것. 네, 그런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4대 문명은 여러분들이랑 직접 대면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라도 정리를 했다는 점, 선생님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4대 문명까지도 우리 잘 지켜봤습니다. 지금 우리 25페이지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교과서 28페이지부터 31쪽까지 같이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청동기부터 고조선까지입니다. 자, 청동기, 구석기와 신석기가 끝났어요. 이제 그쵸? 우가우가 하면서 돌로 사냥하고 채집하고 막 이러던 시절 끝났어요. 신석기 시대 이제 농사 시작했죠? 청동기 때는 더 확실해진 농사를 짓습니다. 바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제 구리라는 금속이 있어요. 구리라는 거 알죠, 여러분? 구리에다가 주석 또 아연을 섞어가지고 이걸 불에 막 녹였어요. 그러니까 뭐 쇠덩이처럼 뭔가 금속이 하나 나타나네. 이게 바로 청동기입니다. 이 청동기가 등장한 시기를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농사일에 이제 아직 농사를 이제 짓고 있었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이때부터 이제 벼농사를 해요. 벼농사. 이제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을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청동기가 귀하기 때문에 돌로 아직은 뭐 베고 나무로 만든 이런 농기구들을 사용해요. 아직까지는 청동기가 너무 귀해서, 청동이라는 금속이 너무 귀해서 농사일이나 뭐 도구에 쓰이지 않았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벼농사를 지으니까 아까 우리 빗살무늬토기처럼 뭘 저장했다고 했죠? 그쵸? 식량을 저장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빗살무늬토기랑 다르게 민무늬토기라는 거, 밑에 이제는 뾰족하지 않고 밑이 이제 평평해요. 어디인가에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어요. 구멍 안 파도. 그리고 빗살무늬처럼 무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민무늬, 무늬가 없다 해서 민무늬 토기가 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이 청동은 좀 어디 썼냐? 청동은 제사도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사냥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제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 청동 거울, 또 청동 방울을 만들어서 제사 도구나 장신구, 이렇게 옷에 꾸미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했던 게 청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청동기를 만들었던 게 여기 보면 바로 검, 우리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 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활발한 정복 활동, 우리 4대 문명 발생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활발한 정복 활동, 곡식도 뺏어가고 이제 땅도 뺏어와야 돼요.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죠. 그때 만들었던 이제 무기가 이 비파형 동검인데,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지배자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족원들을 이끌고 이제 가서 전쟁에서 막 이겨가지고 진 마을에서 막 노예나 많은 곡식, 그리고
뺏을 수 있는 건 많이 뺏어 왔겠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고려 수업할 때 노예에 있어요. 노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제 재산인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노비는 예전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진 지배자의 세력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내 밑에 나는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날 따라라 하면서 이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형성됩니다.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빵, 나 왕이고 대빵이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묻히냐? 바로 이렇게 무덤에 묻혀서 청동시대에 내가 지배자, 이곳이 내 한 시대에 이끌었던 지배자가 묻힌 곳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시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이 청동시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바로 우리 온라인 클래스 과제로도 해주셨지만 단군신화, 단군왕검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화를 봐왔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 단군신화라는 것은 우리 여기 위에 보면 삼국유사, 예전에 고려의 승령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바로 환웅, 하늘의 아들, 하늘에 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맨날 그리워했대요. 인간 세상 가보고 싶다, 인간 세상에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봐 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뜻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배자, 환웅이라는 지배자, 환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지배자, 고조선의 지배자는 매우 어떻게 신성스러운 존재, 우리가 감히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내려와서 공과 호랑이가 얘기하죠. 인간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마늘과 쑥을 줄 테니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그것만 먹어. 호랑이가 육식동물이에요.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렇죠? 근데 같은 육식동물인 물론 육식, 초식 다 하지만 우리 곰은, 미련한 곰은 먹고 견뎌서 바로 여성이 되죠. 그 여성이 저도 인간을 가지고 싶어요. 인간을 가지고 싶어요. 환웅이 그래 함께 우리 결혼을 하자. 여자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자.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혼하는데요. 그것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 곰을 우하는 무리와 환웅이 거느린, 환웅이라는 사람이 거느린 무리, 그 부족, 두 부족이 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신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환웅이라는 사람이 거느렸던 집단과 곰을 숭배했던, 곰을 신처럼 받들었던 집단이 만나서 결합했다는 것이 바로 이 고조선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들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 네, 단군왕검이에요. 이 단군왕검이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이죠. 자, 우리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바로 선생님, 이 환웅이 내려올 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내려왔다고 했어요. 자, 당시에 바람, 비, 구름은 어디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했을까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한 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매우 중요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단군왕검이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단군왕검은 바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무엇? 단군이라는 말, 그리고 정치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져서 단군왕검입니다.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지배했다는 말에 단군왕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다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군왕검은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해서 고조선, 나는 우린 조선이야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고조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3학년 때 배울 조선시대가 3학년 때가 아니고요. 2학기 때 배울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조선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상. 그래서 옛날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옛날. 이 단군왕검이 살았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에서는 이제 똑같이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생활도구로는 미송리식톡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성동기 시대 때 사용된 민문이톡이고요. 팔족법,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해요. 그 인력, 농사를 지을, 그리고 애를 낳을 인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겁니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갑니다. 곡식. 식량이 매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식량, 우리가 먹는 쌀입니다. 이 식량으로 곡식으로 갚았다. 또 도둑은 노비가 되거나 돈을 내야 된다. 바로 노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죠.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또 재산 소유를 좀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을 곡식이나 재산이 인정됐다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이 8조 법금, 원래 8개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못 보여줘요. 이 8조법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조선까지 잘 확인했습니다. 고조선에 관해서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3번째 파트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우리 페이지 교과서 32페이지부터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있는 바로 철기 문화를 바탕한 여러 나라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각 나라의 풍속과 제천 행사를 맞추는 그런 문제였는데 다들 잘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또 그리고 여기다가는 원래 좀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지금 우리 촬영 여건상 아직 할 수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말로서는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안 그렸네요. 바로 맨 위부터 첫 번째 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구려 있습니다. 고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이 해안 지역에 보이는 바로 이쪽에 옥저, 그리고 밑에 동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우리가 삼한이라고 해요. 자,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더 강한 금속인 철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철기는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로도 만들고, 청동보다 더 강한데도 무기로도 만들고, 이제 농기구도 돌과 나무가 아닌 철로 만들어서 더 강한 농기구로 농업 생산력을 더 강하게 올립니다. 곡식이 더 많이 쌓이고 농사도 더 잘 돼요. 왜? 철기가 발달해서 이 철기 문화가 보급됨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더 커지고 농사도 더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고조선이 이제 멸망한 직후예요. 그래서 총 5가지의 소국가들이 나타나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부여고, 그 다음 고구려, 옥적, 동해, 삼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부여부터 정치 어떤 정치인지 봐볼게요.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였어요. 오부족 연맹체고 사출도가 주관한다고 해요. 자, 오부족 연맹체라는 말은 일단 5가지의 부족이 하나 같이 뭉쳐서 만든 국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설명했어요. 고려 시대는
왕건 혼자 만든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왕건은 어디 출신? 호족 출신, 지방 호족 출신. 왕건은 자신과 똑같은 여러 명의 호족들과 같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그때 당시 왕권이 셌어요,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면 돼요. 부여도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든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족이 강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 5부족 가운데 왕을 하나 세우고 5부족이 같이 국가를 다스리는 5부족 연맹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면 왕 혼자 중앙에서 통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족에서 마가, 부가, 우가, 저가 각각의 뭐 소, 개, 말에서 이제 이름을 따 돼지, 말을 따와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이 각 부족의 귀족들이 총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왕을 놔두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 사출도라는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잘못하면 왕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왕은 바로 내칠 수 있는 거야.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부여의 정치 상황인 5부족 연맹체면서 사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여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다녔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순장, 아까 얘기했던 사대 문명할 때 얘기했던 순장했던 국가예요. 순장이라는 건 부여의 왕이 죽었어.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따랐던 신하들이나 부족 사람들이나 그 부인들을 살아있는데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용납할 수 없는 풍습을 지녔던 게 바로 이 부여였다는 거. 이 부여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가 있어요. 제천 행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도 계속 사냥도 하고 뭐 농사도 짓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무조건 신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많이 주세요. 동물들 식량도 많이 주세요. 쌀도 많이 할 수 있게 주세요. 제천 행사를 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제천 행사가 부여에서는 영고 12월에 실시했던 영고라는 이러한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고구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구려 넘어가 보면 고구려도 똑같이 이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여와 같은 뭐라고 할까? 같은 가족 계통, 그 계통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고구려도 똑같이 5부족 연맹체예요. 얘기했지만 5개의 부족이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이 5부족 연맹체면서 중요한 일들은 제가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던 게 고구려입니다. 자, 사회풍속. 얘네들은 고구려는 언제든지 이제 활로 사냥하고, 죽이고, 칼로 무예를 중시했어요. 무예를 매우 중시했고요. 바로 서옥제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서옥제는 풍습 중 하나인데 이건 결혼에 대한 풍습이에요. 일명 대릴사위제라고 합니다. 이 서옥제라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부모님한테 뭐가 되죠? 뭐예요? 사위가 돼요. 그쵸? 이 사위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장모님 집에 가는 거야. 자기 부인의 집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요 하면, 그럼 너 일단 우리 집 뒤에서 초막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 집 일 많이 해. 우리 딸내미 주기 전에 우리 집 일 좀 많이 해. 좀 많이 해놔. 왜냐면 이 딸이 결혼을 해서 남편 집으로 가면 이 집은 이제 노동력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늙었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쵸? 노동력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이 먼저 와서 일을 좀 많이 해놓고 해야 좀 이제
엄마 아빠로도 이제 안정을 시켜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대리사 이제 서옥제라는 걸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딸이 사위랑 해서 이제 그 딸을 자식을 낳으면 그때 이제 남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독특한 혼인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비교되는 나라가 또 나올 거예요. 바로 이 옥저동해 쪽인데요. 바로 옥저동해는 일단 그 비슷한 점이 많아요. 특히 정치 상황으로는 당시에 군장으로는 이제 지배자예요. 왕은 아니지만 지배자로서 있던 존재인데 그들을 이제 신지 또 읍차라는 말로 불렀던 게 바로 이 옥저동해입니다. 신지 읍차가 아니에요. 읍군삼로입니다. 읍군삼로고요. 이 옥저가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구려랑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고구려는 사위될 사람이 부인의 집에 와서 살다가 자식이 낳으면 간다 했잖아요. 근데 옥저에선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해요. 그래서 어딜 가냐? 남편 집에 가요. 남편 될 사람의 집에 가요. 그래서 남편 집에서 이제 길러요. 이 여자를 길러서 어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여자가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친정으로 원래 여자가 살던 집에 보내주고 신랑 집에서 돈을 준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이 민며느리제예요. 신기한 게 고구려는 사위될 남자가 먼저 여자 집에 가고 그리고 이 옥저는 그 반대로 여자가 어릴 때 먼저 신랑 집에 가서 좀 길러진다는 거. 그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는 거. 이 두 가지 혼인 풍습은 당시의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매우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공동묘가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제부터 안 보여요. 여러분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 가족 공동묘라는 것은 이제 죽으면 잠시 가매장, 임시적으로 매장만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뼈만 다시 추스려가지고 가족 다 같이 묻어두는 게 가족 공동묘예요. 지금 가족 납골당과 비슷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좀 화장 많이 하죠? 화장해서 가족끼리 같이 안치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옥저에만 이런 풍습이 있느냐? 아닙니다. 동리에도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족외혼. 같은 부족 내에서 결혼 못해요. 무조건 다른 부족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이게 족외혼이에요. 같은 부족끼리 결혼 못해요. 서로 다른 부족끼리 결혼해야 돼요. 이걸 설치를 했던 게 동예예요. 또 책파. 서로 다른 부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침범하거나 그 경계를 넘어가면 곡식이나 이제 먹을 걸로 보상을 해야 돼요. 서로의 이렇게 경계를 매우 지켜나갔다는 거.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런 책파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 고구려에서 저기를 안 했네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제천행, 아까 했죠? 하늘의 제사제 제천행 바로 동맹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우리 옥저에는 제천행사가 없지만 동예만 바로 제천행사 또 똑같이 제천행사가 있어요. 무천입니다. 무천. 자, 이제 사만이에요. 사만은 아까 선생님이 잘못 말했던 군장인데, 군장도 여기 옥저와 동해처럼 지배자가 있어요. 이 사만에도 많진 않은 여기에도 이제 군장들이 있어요. 이 군장들을 바로 신지읍차라고 합니다. 신지읍차.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배자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왜 정치적 지배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어요.
이 종교적 지배자로 제사장은 바로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이라고 하고요. 이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 영역이 있었어요. 이곳을 소도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 지배자가 지배하던 이 영토에는 범죄를 저질렀어. 누굴 죽였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똑같이 죽여야겠죠. 사형을 시켜야겠잖아요. 근데 정치적 지배자가 쟤 잡아와! 빨리 쟤 잡아와 했는데 걔가 어디로 도망가? 천군이 있는 소도로 도망가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소도라는 그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다르게,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는 말을 받듯이 재정 일치사였지만 우리 사마는 재정 분리사입니다. 꼭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의 추석처럼 5월, 10월에 계절제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바로 제천 행사에 속합니다. 우리 사만의 제천 행사에 속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총 몇 개의 국가죠? 네, 5개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를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설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없어서 선생님 혼자 이 넓은 교실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PPT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화면상. 그래서 선생님이 매우 아직 지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대면 수업에서는 직접 보는 수업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한 번 더 운영되는 거 아시죠? 3학년이 등교하는 주기 때문에 3학년형 누나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 클래스, 다음 주가 월요일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예요. 그거 듣고 금요일에는 선생님이랑 2단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이것 말고 어떻게 준비해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 가지겠고요. 시간이 남으면 우리 1단원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도 선생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마 지금 선생님 생각했을 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지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우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